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된 강도. 나의 소년시대, 부모의 보호를 받고 부모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평화로운 환경 가운데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던 시대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얼마든지 있다. 모두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야기이다.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나 자신에게 도달하려고 애쓴 인간의 길뿐이다. 멋있고 아름다운 모든 기황지와 행복의 섬들, 낙원의 매력 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과거의 영광 속에 파묻어 둘 뿐 거기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 소년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한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사건과 나를 유혹하고 선도했던 것만을 화제로 삼을 작정이다. 그러한 자극은 언제나 또 하나의 세계에서 찾아들었다. 그것은 언제나 불안과 강압과 양심의 가책을 수반하고 있었다. 어느 경우에나 그것은 혁명적이며 안주하고 싶어하는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누구나가 인정하는 밝은 세계에서는 떳떳하게 살 수 없는 하나의 근원적 충동이 나 자신 속에서도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세월이 찾아왔다. 모든 다른 인간들이나 마찬가지로 내게도 서서히 눈을 뜨는 성의 감정이 엄습해왔다. 이 감정은 일종의 적이며 파괴자였다. 금지된 유혹이며 죄악이었다. 내 호기심이 찾고 있는 것, 갖가지 꿈과 쾌락과 불안을 내게 준 것, 사춘기의 울타리 밖에 있는 어린이의 평화롭고 순진한 세계의 행복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감정이었다. 나는 다른 아이들이 하는 대로 그 흉내를 냈다. 순진한 어린이답지 않은 그 이중 생활을 해본 것이다. 내 의식은 가정의 세계, 공인된 밝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부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땅 속에 파묻힌 것 같은 꿈이나 충동이나 소망의 세계에서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세계 위에 그 위식적인 생활이 걸쳐놓은 구름다리가 아지랑이처럼 가물거리고 있었다. 나라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순진한 어린이의 세계가 무너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내 양친도 눈을 뜨기 시작한 이 생명의 충동에는 전혀 무관심했다. 다만 성의 의식적 감정이 지향하는 곳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상적인 말로 사춘기의 내 생활에 위로를 줄 뿐이었다. 나는 성적 감정과 그것이 주는 현실적인 충동을 부정하고 허위와 기만의 베일에 쌓인 채 더욱 비현실적인 세계로 변모해가는 어린이의 세계에서 살아보려고 헛된 노력을 거듭하고 있었다. 부모라는 존재가 사춘기의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때문에 나는 내 양친의 무관심을 탓할 수가 없다. 자기 일은 자기 자신이 처리하고 자기가 갈 길은 자기 자신이 발견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적인 감정에 눈을 뜬 내 생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나 자신의 문제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모두 그렇듯이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솜씨가 아주 서툴렀다. 인간은 누구나가 그런 관문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범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비를 넘기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다. 이 시기야말로 자기 자신의 삶의 요구가 생활 주변과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때이며 뚜렷한 목표를 향한 전진의 길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운명인 죽음과 갱생을
전 생애를 통해서 한 번밖에 체험하지 못하는데 오직 한 번뿐인 체험이 바로 이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유년 시대가 무너지고 그 시대의 기억이 소멸해 갈 때 우리는 우주 공간의 고독과 죽음의 감정을 느낀다.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것이 갑자기 우리를 저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대적 전환점에서 발목이 묶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과거라는 절벽에 달라붙는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모든 꿈 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살인적인 꿈, 잃어버린 낙원의 꿈을 쫓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방향이 빗나갔다. 내 체험담으로 돌아가자. 내게 소년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린 감정이나 몽상은 여기서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것이 못 된다. 그리고 흥미도 없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어두운 세계, 즉 또 하나의 세계가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이다. 지난 날에는 프란츠 크로모의 형상을 갖추고 있던 것이 그때는 나 자신 속에 들어앉아 있었다. 그로 인하여 또 하나의 세계는 외부로부터도 맹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프란츠 크로모의 사건이 있고 나서 벌써 몇 해가 경과되었다. 내 생애를 통해서 가장 극적이고 죄가 많았던 그 시기도 짧은 악몽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모두가 아늑한 옛날의 악몽이었다. 크로모가 내 생활에서 모습을 감추고 멀리 사라져버린 지도 이미 오래다. 어쩌다가 나타나는 수도 있었지만 만난다고 해도 별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 비극의 씨를 심어준 또 하나의 중요한 배우 인물인 막스 데미안은 그러나 내 비극의 씨를 심어준 또 하나의 중요한 배우 인물인 막스 데미안은 내 생활 주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내 생활 주변에서도 가장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거리를 좁혀오더니 마침내는 내 생활 바로 곁에까지 다가와서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나를 조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당시의 데미안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는가? 나는 지금 그 기억을 더듬고 있다. 1년이 넘도록 어쩌면 그 이상 데미안과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되도록 그를 피하려 했고 그쪽에서도 일부러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어쩌다가 만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럴 때면 언제나 호감을 느끼게 하는 그의 얼굴 표정 가운데 이상하게도 조롱과 비난의 빛이 섞여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이는 지나친 생각이었는지도 모른다. 데미안과 함께 체험한 사건이나 그에게서 받은 미묘한 영향은 쌍방이 모두 잊고 있는 것도 같았다. 데미안의 모습을 찾으려 했고 그의 생각이 자주 머리에 떠올랐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그가 항시 내 주변에 있었고 내 호기심과 주의를 끌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데미안의 등교하는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그는 혼자서 갈 때도 있고 다른 상급생들과 함께 갈 때도 있다. 그 모습은 이단적이고 고독해 보이며 조용하다. 그에게는 독자적인 생활 법칙이 있다. 그의 움직임은 천체의 운동과 같은 것이다. 단조롭고 복잡하고 미묘한 느낌을 주는 그는 누구한테서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의 다정한 벗이 되어주려는 사람도 없었다. 물론 그의 어머니는 예외였지만 그는 자기 어머니하고도 모자의 관계라기보다 어른과 어른이 사귀듯이 지내고 있는 것 같았다. 학교의 교사들은 되도록이면 그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모범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규칙을 잘 지키고 공부에도 성의를 다하는 좋은 학생이었으나 교사들과는 친숙하게 지내려 하지 않았다. 가끔 우리는 그가 어떤 교사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 냉혹한 비평을 했고 어떤 교사에게는 주의를 받는 학생답지 않게 말대답을 했다는 등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이 모두 날카로운 도덕적인 태도였다는 것은 교사나 학생이나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다. 데미안의 모습이 떠오른다. 저긴 어딜까? 그렇다. 생각이 난다. 내 집 앞에 있는 골목길이다. 어느 날 나는 수첩을 들고 그 골목길에 서 있는 데미안을 보았다. 그는 수첩에 무엇을 그려놓고 있었다. 우리 집 대문 위에 장식되어 있는 낡은 문장을 그려놓고 있었다. 나는 커튼 뒤에 숨어 열려진 창문 너머로 대문의 아치를 깊게 응시하면서 천천히 손을 움직이고 있는 데미안의 밝고 조용하면서도 차가운 얼굴을 보고 왠지 모르게 놀라움을 느꼈다. 그것은 어른의 얼굴, 과학자의 얼굴, 예술가의 얼굴이었다. 꿋꿋한 의지와 여유를 보여주는 그 얼굴은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터득할 수 있다는 예지와 아무리 무서운 적이라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에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일이 흐른 뒤의 일이다.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우리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말을 구경하고 있었다. 말은 짐수레의 멍에를 목에 진 채 옆으로 쓰러져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코를 벌름거리고 있었다.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먼지 쌓인 길바닥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어디에 상처가 생겨도 단단히 생긴 모양이었다. 불쌍한 말을 더 보고 있기가 싫어서 눈을 돌렸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순간 데미안의 얼굴과 마주쳤다. 그는 쓰러진 말을 둘러싸고 있는 학생들 맨 뒤쪽에 서 있었다. 조잘거리는 아이들 뒤에 서 있는 점잖은 어른과 같다고 나는 생각했다. 얼굴은 마주쳤으나 그의 눈은 여전히 말의 머리 쪽을 향하고 있었다.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는 언제나 그랬지만 그 눈에는 깊고도 조용한 정신의 집중을 의미하는 광신적이면서도 정열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주의력이 나타나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러는 데미안의 얼굴을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아직 의식의 영역 밖에 있기는 했지만 그때 나는 무엇인가 극히 독특한 것이 있음을 느꼈던 것이다. 나는 데미안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느끼는 바가 있었다. 그것은 데미안의 얼굴이 소년의 얼굴이 아니라 어른의 얼굴이라는 것 이상의 느낌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저 어른다운 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다우면서도 그것과는 좀 다른 것, 불가항력의 신성한 위력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또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여자다운 분위기가 있었다. 그것이 내 눈에는 순간적이긴 했지만 남성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며 노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몇천 년이란 시간을 초월한 듯한 얼굴로 보였던 것이다. 동물이나 수목이나 별이라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어른이 된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것을 당시에 나는 알고 있지도 못했고 또 느끼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윤곽은 어렴풋하게나마 파악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미소년이었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에 드는 벗이었는지도 모른다. 또 그와는 반대로 내 혐오와 반감을 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조차 분간하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본 것은 다만 환상과 같은 것이다. 데미안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동물 같기도 하고
만물의 근원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인 정령 같기도 하고 우상 같기도 했다. 실제의 면모는 생각해낼 수가 없으나 여하튼 그는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 우리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으리만큼 다른 인간이다. 그 당시의 기억은 이것뿐이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도 부분적으로는 그로부터 훨씬 뒤에 그의 인상에서 얻은 기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몇 살 더 먹었을 때 나는 다시 데미안과 가깝게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 교회에 가는 일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견신례도 받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았다. 학교에서는 그가 유태인이라거나 이교도라는 말이 퍼졌다. 한쪽에서는 데미안도 그의 어머니와 함께 무종교주의자라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사악한 종파의 신자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 사악한 종파라는 의미에 관련된 것으로 데미안이 자기 어머니와 연인 사이처럼 지내고 있다는 말을 나는 몇 번 들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사실 여부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나중에야 자기 아들을 견신내에 참내시키기로 결심했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견신례를 받은 지 2년이 지난 뒤였다. 종교와 무관한 교육을 받는 아들의 장래가 염려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데미안은 견신례의 수업 시간에는 내 동급생이 되었다. 얼마 동안 나는 데미안과의 교제를 일체 끊고 있었다. 접촉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허다한 소문과 비밀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과 특히 크로모와의 사건 이후로 내 마음에 남아있던 불쾌한 감정이 그와의 접촉을 포기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 무렵 나는 나 자신의 비밀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게는 견신례를 위한 수업과 성적 감정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명하는 시기가 겹쳐 있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성실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결국 성적 감정을 해명하는 문제로 나는 종교 교육에 대한 흥미를 잃고 말았다. 비현실적인 신성한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것을 예증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이니 고마울 것은 말할 수도 없고 그 설교의 내용도 아주 은혜로웠지만 내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이야기였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생생한 감동과 흥분을 갖다 주는 아주 자극적인 것이었다. 나는 막스 데미안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종교 교육이나 목사의 설교에 냉담해지면 냉담해질수록 그에게 접근하는 내 관심은 점점 커졌던 것이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 같은 것이 항시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성실하게 그 실을 따라 데미안을 찾아갔다. 교실에 불이 켜져 있는 이른 아침의 수업 시간이 그 시초였다. 물론 종교 교육 시간이다. 교사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했다. 나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 교사의 이야기는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목사, 종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모두 목사였다. 목사는 한층 소리를 높여 카인의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앉아서 졸고 있는 그와 다름없는 내 몸에 무엇인가 닿는 것도 같았고 주의를 받는 것도 같아 얼굴을 들었다. 그러자 앞줄 의자에서 나를 돌아보고 있는 막스 데미안의 얼굴과 마주쳤다. 그 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고 고요했으나 의미를 알 수 없는 표정을 담고 있었다.
그가 내 얼굴을 본 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 카인과 그 표지의 이야기가 한창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묘한 충동을 느꼈다. 그 설교가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관점을 달리하면 견해도 달라진다. 그 설교 내용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하고 내 마음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목사의 이야기보다 더 크게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그 순간이 계기가 되어 데미안과의 접촉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와의 연대감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고 생각되는 순간, 마치 마법처럼 공간적인 관계도 실현된 것이다. 그것이 우연의 결과인지 아니면 데미안이 일부러 그렇게 꾸몄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당시에 나는 우연의 일치라고 믿고 있었지만 데미안이 게재된 이상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며칠 후 그는 수업 시간에 갑자기 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바로 내 앞에 와서 앉았다.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빽빽이 들어찬 교실에 양로원을 연상케 하는 퀴퀴한 공기 속에서 나는 그의 목덜미 근처에서 풍겨오는 향기로운 비누 냄새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들이마셨던 것이다. 2, 3일이 지나자 그는 다시 자리를 바꾸어 이번에는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서 다음해 봄까지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아침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내 기분도 변해 있었다. 졸지도 않고 지겨워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 시간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데미안과 나는 주의력을 집중해서 목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었다. 옆자리에 앉아 있는 그가 눈짓을 하면 나는 곧 목사 입에서 흘러나오는 기묘한 이야기나 별스러운 격언을 열심히 듣는 척했고, 그것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눈짓을 받으면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그 특별한 눈짓은 비판과 회의를 가져야 한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업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았다. 말하자면 질이 좋지 못한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데미안은 교사나 동급생들에게는 언제나 온순하고 점잖은 태도를 취했다. 남학생들의 짓궂은 장난을 흉내내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큰 소리로 웃거나 짓거리는 것도 보지 못했다. 교사들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일도 결코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부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공부라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니까 학교에서 장난하는 것을 부업이라고 해두자. 그 기법은 오히려 훌륭하기까지 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그의 부업의 일거리가 되어주곤 했다. 이 부업은 귀옛말로 속온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손짓이나 눈짓으로 시작된다. 그러기 때문에 훌륭한 이 부업은 남의 눈에 띄는 일이 없이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느 학생에게 흥미가 있다. 그의 거동을 살펴봐라 하고 독특한 신호로 내게 알리고는 그 연구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의 손짓이나 눈짓이 다른 학생들의 미래의 거동이나 태도를 정확하게 알아맞힐 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막스 데미안이 예언자보다 더 총명하고 섬세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버렸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엄지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면 우리 앞줄에 있는 저 애를 봐. 뒤를 돌아보거나 자기 뒷덜미를 긁을 테니. 그의 엄지손가락은 정확한 예언을 의미했다. 수업 시간 중에 있었던 일이다. 그는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다. 나는 얼른 그가 가리키는 학생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자 실로 기묘하게도 그 학생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데미안의 지시대로 움직이면서 이상한 동작을 취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정된 그 학생의 동작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작을 취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럴 때에 데미안은 마술을 부려 사람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 마법사와 흡사했다. 교단에 서 있는 목사에게 그 마술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졸라봤지만 그는 내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실험이 소극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 성공을 거둔 적이 있었다. 어느 날 내가 교실에 들어가서 오늘은 숙제를 안 해왔으니 큰일 났어. 무사히 넘겨야 할 텐데 하고 걱정을 했더니 그는 눈짓으로 염려 말라고 안심시켜 놓고는 그 신기한 술법으로 나를 구해냈던 것이다. 목사는 교회 문답서의 구절을 암송시키려고 어떤 학생을 지명할까 하는 눈으로 우리를 둘러보았다. 그 눈이 난처한 얼굴이 되어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내 눈과 마주쳤다. 곧 내 이름을 부를 것 같았다. 나는 쩔쩔매다가 저도 모르게 손을 약간 올려 우돛깃에 갖다 댔다. 데미안 술법이 그런 행동을 취하게끔 만든 것이다. 그것이 목사의 눈에는 교리 문답서의 몇 구절쯤 암송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 있는 제스처로 보였는지 어쨌는지 여하튼 내 이름이 곧 튀어나올 것만 같던 입이 방향을 돌려 다른 학생을 지명했다. 그런 부업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동안 나는 그가 나한테도 간혹가다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겨우 눈치챌 수 있었다. 학교에 가는 길에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져서 뒤를 돌아다 보면 데미안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영감을 느끼게 하는 술법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때부터 인기척이라는 데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데미안, 너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갖게 할 수가 있어?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한 목소리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니야,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없으니까 그건 안 돼. 목사는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의식 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자기의 생각과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갖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 머리에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유동하는 것은 관찰할 수가 있지.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야. 관찰법이나 관찰력이 치밀하고 투철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는 상당히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가 있어. 또 그 사람이 다음 순간에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도 대개는 짐작할 수가 있지. 방법은 간단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겐 아주 신기하게 보인단 말이야. 간단하다고는 해도 거기에 숙달되려면 상당한 연습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말해보자. 나비목에 속하는 것들 가운데는 암놈이 순놈보다 훨씬 수가 적은 곤충이 있어. 나방류가 그렇지. 나방도 다른 곤충이나 마찬가지로 순놈이 암놈을 어떻게 해서 알을 낳게 하여 번식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나방의 암놈을 한 마리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건 곤충학자들이 여러 번 실험한 거야. 반드시 순놈이 날아들 거야. 밤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지. 몇 킬로나 떨어진 먼 곳에서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학자들은 연구를 거듭했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모양이야. 아마 일종의 후각이나 그와 비슷한 냄새를 맡는 감각작용에 의해서 암놈이 있는 곳을 알아내겠지? 어쨌든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것은 틀림없어. 이건 영리한 사냥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발자국을 찾아내어 그 짐승을 추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겠어? 자연계에는 이런 식으로 암놈을 찾는 것들이 아주 많아.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지는 못해. 곤충학자나 그 밖의 자연과학자도 시원한 해명을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나방의 경우 만약 암놈이 순놈과 같은 수요라면 순놈의 코가 그처럼 예민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란 점이야. 그런 코를 갖게 된 것은 암놈이 적고
그 암놈을 찾기 위해 코를 이리저리 돌려대면서 냄새를 맡는 연습을 했기 때문이지. 인간이고 동물이고 모두 그렇지만 어떤 일정한 일에 정신력을 집중하면 기적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법이야. 내 이야기는 그것뿐이야. 네가 아까 물은 것도 똑같은 이치야. 어떤 사람을 면밀하게 관찰하면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알 수 있게 돼. 독심술이란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눌렀다. 만약 내가 그 말을 꺼내면 데미안은 프란츠 크로모 생각을 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크로모가 우리 두 사람의 화제에 오르지 않은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었다. 데미안과 나는 어떤 묵계라도 맺은 것처럼 그 악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던 것이다. 그처럼 관심을 갖고 있던 데미안이었고 그처럼 고욕을 당했던 나였지만 두 사람 모두 크로모라는 악마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 같았다. 데미안과 함께 길을 걷다가 크로모를 만난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낯선 사람처럼 그대로 지나쳐 버렸던 것이다. 그러면 아까 말한 자유의지, 그건 어떻게 설명되지? 나는 물었다. 아까 넌 그런 게 없다고 말했지? 난 분명히 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정신력을 어떤 마음먹은 곳에 집중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고 하니 이상하지 않아? 그건 모순이야. 자기 자신의 의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의지를... 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는 내 어깨를 툭 쳤다.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그의 버릇이다. 내 이야기가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좋은 질문이다. 그는 어른처럼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아주 좋은 질문이야. 사람은 언제나 사물을 관찰하고 의심하는 습성을 기르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한 거야. 문제는 간단해. 아까 나방 이야기도 했지만 나방이 하늘에 있는 별이나 그 밖에 자기 손에 미치지 않는 곳에 마음을 돌려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야. 물론 나방은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려고도 않지만 나방이 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에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나방의 세계에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어떤 목표물에 정신력을 집중하는 시련을 거듭하는 사이에 이상한 힘을 가진 제 육감이 생기는데 이건 나방 이외에는 어떤 곤충이나 동물에게도 없는 거야. 물론 인간에게는 좀 더 넓은 활동 범위가 있어. 어떤 사물에 대한 관심의 작용 범위도 넓어.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좁은 틀에 박혀서 살고 있는 것이 되고 있어. 또 그 틀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 나는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어. 상상은 자유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예를 들면 도저히 갈 수 없는 북극에 어떻게 해서라도 가봐야겠다고 하는 공상 같은 건 말이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것과 공상이 아닌 현실의 활동적인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온몸이 욕망의 덩어리로 돼 있을 경우에만 한정되고 있어. 그런 경우라면, 즉, 네 욕망이 명령하는 대로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경우라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너는 네 마음을 철저히 훈련시킨 말을 부리듯이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돼. 가령 내가 우리 선생님으로 하여금 앞으로 안경을 끼지 못하도록 수책을 부린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그건 안 돼. 그러나 저번에 앞줄에서 자리를 옮겨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어. 병 때문에 결석하던 놈이 왔으니 나는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지. 내가 앉아있던 앞줄의 책상이 바로 그놈 자리였으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마지못해서 자리를 내준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내가 옮기고 싶어서 옮긴 거야. 그 전부터 내 마음은 그런 기회를 붙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
응, 나도 그땐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서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순간부터 조금씩 조금씩 내 자리 쪽으로 다가왔으니까 말이야. 그땐 왜 그랬지? 맨 처음에는 어느 쪽으로 옮겨야 좋을지 나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 뒤쪽에 가서 앉고 싶다는 생각은 간혹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어. 그러다가 내 마음의 방향이 결정했지. 네 옆으로 가야겠다고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그때 의식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네 의지가 합세하여 나를 그 자리로 끌어당긴 거야. 하지만 그땐 결석하다가 갑자기 나온 아이는 없었는데. 그래, 그때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나갔을 뿐이야. 네 옆자리가 좋을 것 같아서 알파벳의 순서를 무시하고 네 쪽으로 자리를 옮긴 거지. 비어있는 자리에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던 놈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야. 그놈은 멍청이가 아닌데도 내가 하자는 대로 잘 움직여주더군. 선생님도 내가 자리를 바꿔 앉았다는 것을 눈치챘지. 그 선생은 나한테 관심이 많은 모양이야. 내 이름이 데미안이란 것도 알고 있어. D줄에 앉아야 할 학생이 뒤쪽 S줄에 끼어 있으니 이상하게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야. 하지만 그건 선생님의 의식 속에까지는 파고들지 못했어. 내 마음이 그 의식 활동을 방해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 선생님은 나한테 눈길이 닿을 때마다 S줄에 D가 끼어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한마디도 안 했어. 그 목사, 마음은 좋은 사람이야. 입을 막아놓는 방법은 간단하지. 선생님의 눈을 마주 쳐다보는 거야. 내 의지력을 모두 쏟아넣은 눈으로. 그런 눈총을 받으면 상대방은 못 견디지. 두 손을 들어야 돼. 그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딱 하나 있어. 그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아. 누구야 그건? 나는 얼른 물어보았다. 그러자 데미안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의 버릇이다. 그는 이윽고 얼굴을 돌렸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나는 호기심을 누르기가 곤란했지만 같은 것을 두 번이나 되풀이해서 물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중에 생각한 일이지만 그 한 사람이란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 같았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도 없고 나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간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 모자가 정답게 지내고 있다는 것은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데미안의 흉내를 내어 어떤 목표물에 의지력을 집중하려고 시도한 적이 가끔 있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현시켜야겠다는 절실한 소망으로 의지의 집중력을 높여왔지만 결국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데미안에게도 그 말은 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쪽에서도 묻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내 신앙심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종교에 대한 회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말할 것도 없이 데미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완벽한 무종교와 무신앙을 주장하는 동급생들과는 내 입장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었다. 신앙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몇인가 있었다. 그들은 틈만 있으면 유일신이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다 해도 그런 우상을 믿는 것은 우스꽝스럽고 현실적인 인간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면서 삼위일체가 어떠니 예수가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느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요즘 세상에 그런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다니 정말 한심하다. 인간은 종교를 말하기 전에 수치를 알아야 한다 하고 떠벌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종교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경우라도 나는 내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내 양친이 보낸 것과 같은 경건한 생활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과 이것이 결코 위선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 어린 시절의 체험을 통해서 내 양친이 보낸 것과 같은 경건한 생활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과 그것이 결코 위선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과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다만 데미안의 덕분으로 성서의 이야기나 교리를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개성적으로 해석하고 공상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붙었을 뿐이다. 나는 그가 가르쳐준 해석법에 만족했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물론 전혀 상상 밖의 것도 많았고 내 마음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것도 많았다. 예를 들면 카인에 대한 해석이 그렇다. 언젠가 견신내의 수업을 받고 있을 때 그는 이것보다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하여 나를 놀라게 했다. 목사는 골고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구세주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성서의 이야기는 유년 시절부터 내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었다. 어린 아이였던 나는 성금요일 같은 날에 아버지가 낭독하는 마태복음 가운데 예수 순환의 이야기를 들으면 깊은 감동과 함께 나 자신이 겟세마네나 골고다 등 아름답고도 고뇌에 찬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듯한 생각이 저절로 솟아났던 것이다. 그리고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들을 때마다 그 신비로운 세계를 밝히는 순환의 빛이 모든 신비적인 것과 함께 내 가슴 속에 스며드는 것이었다. 지금도 나는 이 음악과 비극의 종말을 모든 시와 모든 예술적 표현의 진수라고 생각하고 있다. 견신내 수업 시간이 끝났을 때 데미안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이봐, 싱클레어. 아무래도 그 얘기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많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구절을 한 번 더 읽고 깊이 음미해봐. 이상하게 생각되는 데가 있을 거야.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지. 문제는 예수와 함께 처형됐다는 두 강도야. 언덕 위에 십자가가 3개나 더 있었다니 아주 볼만하지 않았겠니? 그야말로 장관이지. 그런데 둘 중에 한 놈은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에 약간 변덕을 부렸어. 값싼 눈물이라도 좀 사볼까 하고 요즘 말하는 그 회개란 것을 했단 말이다. 그놈은 이마에 딱지가 붙은 악당인데 못된 짓을 얼마나 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정도였어. 그런 놈이 무쇠덩어리 같은 심장을 갑자기 물렁물렁하게 만들고는 마음을 바로잡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단 말이야. 무덤을 두세 걸음 앞에 두고 그런 회개인가 뭔가를 해서 어쩌겠다는 건지 우습지 않느냐 말이야.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소용이 있다고 해도 그런 악당놈이 마음을 고칠 생각을 했겠는가 생각 좀 해봐. 모두 꾸며낸 말이야. 누가 꾸며냈느냐고? 그거야 우리 학교의 선생들 같은 양반이지. 아마 설교의 재료가 모자라니까 이것저것 갖다 보탰겠지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꾸며내는 건 너무해. 그런 거짓말 설교를 아주 감명 깊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정말 가관이지. 만약 네가 두 강도 가운데서 어느 한 놈을 친구로 선택해야만 할 경우 어느 쪽을 택하겠니? 눈물을 찔끔찔끔 쥐어짜면서 회개한 그 전향자를 골라잡지는 않겠지? 물론 그럴 거야. 또 한 놈은 되먹었어. 그 놈은 사나이야. 회개가 다 뭐냐? 그따위 쓸개 빠진 소리는 아예 하지 마라. 하는 얼굴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 그 놈은 악마의 근성을 갖고 있었어. 이렇게 된 판국에 마음을 바로잡아야 뭘 하겠는가? 강도가 선인으로 둔갑해서 저승으로 갔다는 이야기에 씨나 뿌리고 간단 말인가 하고 그 악마의 근성은 외치고 있었을 테지. 여하튼 마지막 순간에도 악마하고 인연을 끊을 놈이 아니었던 것만은 사실이야. 그놈한테 신세를 안 진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고약한 악당이었겠어? 물론 강도질만 한 것은 아니야.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지. 그런 근성이 있는 놈은 성서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손해만 보게 돼.
어쩌면 그놈도 카인의 자손이었는지 몰라. 나는 호되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찔함을 느꼈다. 그리스도 처형의 이야기라면 지금까지 실증이 나도록 읽고 듣고 했지만 이런 비화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얼마나 틀에 박힌 성서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으며 내 상상력이 얼마나 빈약했는가를 그때 비로소 알았다. 그러나 데미안의 새로운 해석에는 전적으로 찬동할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생각까지 들었던 것이다. 그의 해석은 내가 품고 있는 기존 개념을 송두리째 뒤엎어 놓으려 했으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관념만은 고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그렇기로 내 신성한 영역에까지 침범하려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하고 나는 속으로 외쳤던 것이다. 데미안은 이런 눈치를 알아차리고 앞질러서 말했다. 알고 있어. 옛날 이야기로 듣고 흘려버리면 될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럴 필요는 조금도 없어. 한 가지 말해두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종교의 결점을 뚜렷하게 의식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 물론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신은 모두 훌륭해. 그 신은 우리 아버지와도 같이 고귀하고 선량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런데 그 신이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 이 세계를 창조했고 또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있다면 어째서 이 세계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는가? 싱클레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니? 신의 영향력은 이 세계의 반쪽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나머지 반쪽은 악마들 차지야. 말하자면 이 세계의 반쪽은 위선과 기만이 들끓는 악의 세계로 되어 있는 셈이지.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악마의 탓이라고 간단하게 넘겨버린단 말이야. 모든 생명의 아버지이고 절대적 권능을 갖고 있는 신이 그 악마들을 몰아내지 못한다는 데 대해선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나쁜 것은 모두 악마의 탓으로만 돌려버리니 한심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을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아버지라고 우러러 받들면서 그 생명의 기초가 되는 성의 의식과 성의 활동 전체를 묵살해 버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악마가 갖다 준 죄악이라고까지 하니 이보다 더 모순된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렇다고 여호와를 숭앙하지 말라거나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믿는다면 그가 창조했다는 이 세계 전체를 신성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인공적으로 분리된 반쪽만을 신성시할 게 아니라 이 세계 전체를.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악마한테도 기도를 올리지 않으면 안 돼. 나머지 반쪽도 신성한 것으로 보려면 그러지 않을 수가 없지. 나는 그게 도리라고 생각해. 그리고 악마를 자기 품속에 안고 있는 것 같은 신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적인 것이 이루어질 때 눈을 감거나 얼굴을 돌리지 않는 신을 만들어야 해. 그는 여느 때와 달리 격한 어조로 말했는데 이야기를 마치자 곧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이상은 내 마음속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데미안의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내 유년 시절의 수수께끼 전체를 풀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수수께끼를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짓거리지 않고 있었다. 신과 악마에 대해서, 공인된 신의 세계와 묵살되고 있는 악마의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린 그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수긍이 갔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꼭 같았다. 그의 이야기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신화였고 이 세계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 즉 명암이 상반되는 두 개의 세계로 되어 있다는 데서 내 견해와 완전히 일치되고 있었다. 내 개인의 문제가 곧 전 인류의 문제이고 동시에 모든 인류와 사색의 문제라는 새로운 인식이 갑자기 신성한 것의 그림자처럼 내 머리를 스쳤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과 의견이 커다란 사상의 영원한 흐름 속에 섞여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 이상과 같은 인식은 내 입장을 뒷받침해주고 내게 행복감을 갖다 주기는 했으나 반면 어디까지나 엄격하고 거친 뒷맛을 남겨놓았다.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성인이다. 라는 일종의 책임과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두기의 세계에 대한 내 견해를 친구에게 말했다. 어릴 때부터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은 것은 생전 처음이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그는 내 견해가 자기의 생각과 완전히 부합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진지한 태도로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시공을 초월하고 본능적인 욕구만을 추구하는 듯한 그의 눈은 너무나 동물적이었다.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하지. 네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 싱클레어. 그리고 네가 그처럼 깊이 생각한 것을 모두 살리는 의지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 물론 나보다도 너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말이야. 그래선 안 돼.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생각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해. 우리의 생각은 그것을 살리는 데서 비로소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야. 네가 말한 허용된 세계가 이 세계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너도 알고 있을 게 아닌가. 그런데도 너는 나머지 절반을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처럼 스스로 자기 속에 숨기려 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잘 될 리가 있겠니? 절대로 안 되지. 누구나 일단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 속의 기만을 언제까지나 싸고 돌 수는 없는 법이야. 이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아무리 그렇다지만 실제로 금지된 것이 있잖아. 이건 너도 부정하지 못할 거야. 현실적으로 절대 금지된 것이야. 그런데 생각한 것을 어떻게 실천해? 단념하는 수밖에 없지. 살인이나 여러 가지 죄악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건 나도 알아.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걸 나라고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나까지 그런 죄악의 세계에 뛰어들어 죄인이 되라는 법은 없어. 그렇잖아? 내가 흥분한 것을 보고 그는 달래듯이 말했다. 그래.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고 오늘은 이만해 두자. 결말이 안 나겠다. 사람을 죽이거나 여색에 빠져 강간이나 간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 너는 아직 허용된 세계니 금지된 일이니 하는 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까지는 가 있지 않아. 이제 겨우 진리의 한쪽 모퉁이에 손가락을 갖다 댄 것뿐이야. 앞으로 차차 알게 되겠지. 아마 틀림없이 너는 약 1년 전부터 어떤 충동을 느끼고 있을 거야. 그건 어떤 것보다도 강렬한 본능의 충동이야. 그런데 그 본능은 금지된 일에 집착하고 그것을 동경하는 것이니만큼 그 충동을 누르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야. 이건 실제로 체험한 너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테지. 그리스나 그 밖의 여러 민족은 그 충동을 절대자처럼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성대한 제정까지 올리면서 숭배했던 거야. 아무리 금지된 일이라도 영원히 존속하지는 않아. 누구든지 목사 앞에 여자를 데리고 가서 결혼이라는 걸 해버리면 그날부터 그 여자와 함께 자도 좋다는 얘기가 되지. 민족이 다르면 그 충동을 무마하는 방법도 달라져. 지금도 그렇지. 그러니까 각자가 무엇이 허용된 일이고 무엇이 금지된 일인가, 자기에게 금지된 일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 해답을 얻어내지 않으면 안 돼. 금지된 일을 하지 않아도 악당이 되는 수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 좀 더 안일한 정신생활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귀찮다. 자기가 자신을 심판하는 것도 싫다. 편안하게 정신적 부담이 없는 삶을 보내고 싶다는 사람들은 이 금령에 복종하는 셈이지. 그렇게 하면 안일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자기 내부에 어떤 규범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신사숙녀들이 예사롭게 매일처럼 하고 있는 금지된 일이 아닌 것까지 금지되어 있고, 반대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일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 각자가 스스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짓거린 것이 후회가 됐는지 그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때 데미안이 어떤 생각을 했으며 무엇을 느끼고 있었는가? 나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극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유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단연코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다. 그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그는 죽는 것만큼이나 싫어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는 내가 자기의 이야기에 전면적인 공감을 나타내지 않고 다만 처음 들어보는 신기한 이야기를 구수한 말솜씨로 늘어놓는 데에 흥미를 느껴 절반은 장난삼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려 버렸는지도 모른다. 지금 말한 전면적인 공감이나 진지한 태도라는 대목을 생각하니 어떤 상념이 머리에 떠오른다. 그것은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막스 데미안과 함께 체험한 것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다. 우리들의 견신례가 다가왔다. 종교 교육의 마지막 수업 시간에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교단에 서서 이야기하는 목사의 태도는 전에 없이 진지하고 경건해 보였다. 분명히 그 수업에서는 성스러운 분위기와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수업 시간이 몇 번 되풀이되는 동안 내 생각은 빗나간 방향에서 다른 어떤 것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내 생각을 얽매여 둔 것, 그것은 바로 내 친구 막스 데미안이었다. 교회라는 공중사회에 참여하는 거룩한 의식으로 설명되고 있는 견신례가 다가옴에 따라 반년가량 받은 종교교육의 가치는 그 교육 자체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데미안의 감화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가슴 한모퉁이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내가 마음의 준비를 갖춘 것은 교인들의 공공사회인 교회의 환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별도의 어딘가 이 지상에 분명히 있을 사상과 인격의 교단에 몸을 담기 위해서였다. 그 교단의 대표자나 선교사들이야말로 내 참다운 벗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몰아내려고 했다. 사정은 여하간에 견신내 의식만은 어느 정도 엄숙한 마음으로 받아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새로운 생각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가슴속 깊이 뿌리를 내린 이 생각은 바로 눈앞에 임박한 교회의 의식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나는 독자적인 기분으로 견신례를 맞이할 작정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데미안의 감화에 의해서 사상계의 이론이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내가 다시 그를 대상으로 하여 활발하게 토론을 전개해 나간 것은 그 무렵의 일이었다. 언젠가 종교 교육의 수업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다. 데미안은 내 이야기에 그리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았다. 언제나 냉정한 빛을 잃지 않는 그 얼굴이 더욱 무뚝뚝하게 보였다. 아마 내 말투가 건방지게 들렸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른다. 사실 나는 너무 아는 체 했고 내 생각이 무슨 철학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벌렸던 것이다. 쓸데없이 짓거리면 그는 냉정한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띠고 말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 되고 말아. 그때는 이미 자기의 의사를 남에게 소개하는 수단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야.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자기에게서 떠난다는 것은 죄악이야. 우리는 거북이처럼 자기 자신 속에 완전히 들어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해. 우리는 교실로 들어갔다. 곧 수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목사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려고 했는데 데미안도 그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한참 후 나는 내 곁에 있는 그의 자리에서 일종의 공허감이라고 할까, 이상한 것이 냉기에 쌓여 내 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옆구리가 비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한 느낌이 귀찮을 정도로 내 머리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나는 옆을 돌아다 보았다. 내 친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자세로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인상을 주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그의 몸에서 발산되고 있었고, 그 몸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것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눈을 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눈은 뜨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초점을 잃은 그 눈은 자기의 마음속이나 아니면 아득히 먼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입은 나무나 돌로 조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될 만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책상 위에 얹어놓은 손은 나뭇가지를 꺾어다 올려놓은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생기가 있어 보이는 것은 갈색 머리칼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혈액의 순환이 정지된 채 굳어져 버린 사람 같았고, 캔버스 앞에 있는 정물화의 재료 같기도 한 인상을 주는 모습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물건처럼 보였다는 것은 아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품위와 무게를 느끼게 했고, 그 속에 강렬한 생명이 충만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이것이 막스 데미안의 참모습이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느 때의 데미안, 나하고 함께 산책을 하거나 짓거릴 때의 데미안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데미안의 절반목도 못 되는 것이다. 현재 여기 있는 데미안, 돌처럼 차갑고 단단한 인간 데미안, 태고의 꿈을 기다리는 동물과도 같고 바위와도 같으며 죽어있는 동시에 생명력으로 가득 찬 아름답고 차가운 인간 데미안, 이 신비로운 인간을 둘러싸는 정적과 공허, 연기와 별의 공간, 그리고 고독. 지금 데미안은 완전히 자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나는 전율을 느끼면서 다시 생각했다. 내가 그때만큼 고독에 엄습된 적은 없었다. 나는 데미안과 아무런 관련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 내 눈길이 닿지 못하는 먼 세계에 있었다. 그러한 데미안의 모습을 알아차린 사람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모두 다 이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의 초인적인 모습을 보고 전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나 누구 하나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조각물처럼, 아니 나의 우상처럼 딱딱하게 앉아 있었다. 파리가 한 마리 그의 이마에 내려앉더니 콧등을 거쳐 입술 쪽으로 기어갔다. 그러나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그것을 직접 그에게 물을 수는 없었다. 수업 시간이 끝나갈 무렵 그는 다시 생기를 찾고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와 시선이 부딪혔을 때 그는 이미 여느 때의 데미안으로 돌아가 있었다. 도대체 그는 어디 있다가 돌아왔을까? 그는 몹시 피곤해 보였다. 얼굴에는 생기가 되살아났고 손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갈색 머리가 윤기를 잃은 것처럼 보였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나는 침실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새로운 훈련에 몰두했다. 단정하게 의자에 앉아 정면의 일점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완전한 부동 자세를 취해 보았다.
그러한 자세가 얼마나 계속되겠는가를 실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피곤해지고 눈두덩이 가려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 후 곧 견신내 의식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때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이 시기를 전환점으로 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내 유년 시대는 생활 주변에서 자취를 감추고 남은 것은 다만 환상의 잔해뿐이었다. 양치는 난처한 얼굴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나들과는 너무나 먼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녀들과 재미있고 정답게 지냈던 감정이나 기쁨은 빛이 발했고 흥이 깬 뒤의 허탈감이 엄습해왔다. 화단도 향기를 잃고 아름답던 숲도 매력을 잃었다. 내 세계는 낡은 가구를 내다 놓고 싸구려를 부르는 시장판처럼 아무런 맛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책은 휴지나 다름이 없었고 음악은 시끄럽기만 한 소음에 지나지 않았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이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무는 잎이 돋아나고 떨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비가 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햇빛이 내리쬐는 것도 앙상한 가지에 서리가 내리는 것도 느끼지 못한다. 나무의 생명은 맨 안쪽 깊숙한 곳으로 천천히 물러간다. 나무는 죽는 것이 아니다. 봄을 기다리고 있다. 방학이 끝나면 나는 학교를 옮기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다른 학교로 가면 집을 떠나야 한다. 때때로 어머니는 전에 없이 부드러운 얼굴로 내게 접근해 왔다. 사랑과 향수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미리 작별을 구하려는 것이었다. 데미안은 여행길에 올라 나는 외톨이가 되어 있었다.